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사회를 맡게 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민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 한사교협의 학술분과위원장이어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복지 지식과 실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이 학술대회 관련돼서 저희는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예비 사회복지사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나타나는 지식생산 협업과 연구 주제 변천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봅니다. 두 개 다 하나는 실천과 또 하나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실천과 지식의 이런 연결고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프리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왔고 준비해 갈 것인가를 우리 다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김희수 한국성서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우리가 정말 향후에 어떠한 실천 역량을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희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성서대학교의 김희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예비사회복지사의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행하는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말로 우리가 왜 역량을 논의하는가라고 하는 그 논의의 근거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시긴 할 텐데 역량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개념과 구분 살펴보고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의 성격을 훑어본 이후에 이제 문헌 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역량의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 역량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조금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넘어갈 내용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왜 역량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식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식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교육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식에 초점을 둔 교육이었다면 21세기 교육은 무엇을 할 줄 아는가라고 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역량을 강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겠고요. 이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내용보다는 역량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OECD 데세코 프로젝트와 또 이 OECD 데세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 2030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그 변화를 반영해서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도 2008년에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역량 기반 교육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08년에 역량이 한번 정리가 됐고 2015년에 그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저희가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많이 그 체감적으로 아실 텐데요. 2008년에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2010년에 학부 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대학 교육에서도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코로나19 전염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현장 실습 그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도 그렇고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과 차질이 빚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그 임시적인 대안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2020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간접 실습과 직접 실습으로 나누어서 이제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2020년에 끝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후에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습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내에서의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러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실습 교육을 통해서 함양해야 될 역량을 도출하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지금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그 사회복지 실습 교과목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될까라고 하는 역량을 도출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역량에 대한 이해인데요. 역량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자료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 본 발표에서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성과나 성공적 수행 혹은 효과적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특정 상황의 요구에 대처해서 지식, 기술, 가치와 윤리 등이 결합되어 발현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의 개념의 바탕 위에 이제 역량들을 논의했고요. 역량의 구분을 조금 보시면 이제 뭐 인지적인 요소, 비인지적인 요소, 또 가시적 역량, 비가시적 역량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는데 교육과정 설계 측면에서는 교과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일반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특정 교과목에 그 국한되는 교과 특수 역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역량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 역량, 전문 역량의 측면에서 역량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 발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상정하고 그리고 그 특정 상황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전문 역량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의 성격을 규명해 보았습니다. 교과목의 성격 관련해서는 역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 지침서에 제공된 교과목 목적과 교과목 목표의 내용을 근거로 했는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보시는 것처럼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기술을
실천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교과목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직적 정체감, 사명감, 그리고 실천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 훈련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그 슬라이드에 그 교과목 목표 내용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전문성의 3요소인 지식, 기술,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얼핏 실천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천은 물론이거니와 실천과 관련이 있는 정책 요소, 그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와 행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에서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과목의 성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결국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역량은 교과목 특수 역량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역량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역량들 범주 내에서 현장 실습 내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조금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역량의 범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사회복지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문헌들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2015년에 정리한 역량은 보시는 바처럼 9개 역량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동 수행, 그다음에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인권 및 정의, 조사 역량, 정책 실천 역량, 그리고 이제 역량 6번에서 9번까지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및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실천의 전반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2010년 원영이 외 연구를 보면 여기서는 역량의 범주를 지식적인 범주, 그리고 기술적인 범주, 가치 및 태도 범주로 구분하고 각 해당 범주에서 어떤 역량들을 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는 표처럼 정리하고 있고요. 뒤에서 역량 도출하는 파트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 연구에서 이제 K대학의 사회복지 역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7가지 역량으로 구분을 해 두었고, 역량 첫 번째는 전문직 가치와 윤리 실천과 관련된 역량,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역량, 세 번째는 사회 구조와 관련된 역량, 네 번째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 이해와 행정 실무 역량, 그리고 여섯 번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 연구 역량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2가지 연구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역량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발표의 이제 본론적인 내용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 역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제 과정이라기보다 도출된 어떤 가안적인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역량 도출 근거 부분은 일단 제가 이제 도출 근거로 보았던 내용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NASW와 CSW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본질적인 목표와 초점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린우드가 얘기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 측면에서, 그리고 존슨과 양카가 얘기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요소 측면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 역량 사례들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이제 7년 주기로 역량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어떤 교육 정책과 인증 기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의 지속 상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영양 도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6가지 정도의 근거들을 가지고 영양을 도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표는 전체 프로젝트, 한사교육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그 프로젝트 팀 내에서도 이 영양 도출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청중들께서 영양 도출 근거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논의, 또 도출된 영양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 도출 근거를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6가지인데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이제 뒤에서 영양과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본질적 목표와 초점 관련해서 NASW와 CSW2에서 사회복지의 목표를 개인의 복지 그리고 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환경적인 영향력, 환경적인 힘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제가 좀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직 요소 5가지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론적인 체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윤리 강령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좀 보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존슨과 양카의 이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관점으로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의 중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뜻 관계라고 하면,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하면 미시적 실천 영역에서의 어떤 관계의 중요성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존슨 앤 양카가 얘기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 체계, 그리고 사회 체계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수준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주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역량 사례 파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가지를 참고하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CSW2의 우선적인 고려 사항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재 사회복지 교육, 미국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기술과 정보 이해 및 운영 능력, 그다음에 2번째는 다양성, 공평성, 포용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작업, 그리고 4번째는 이제 현장 교육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2022년 새로운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양 도출의 근거 6번째입니다. 코로나19 전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안해 내고 계신 걸로 제가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시기가 내년도 2021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몇몇 비대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떤 서비스의 내용을 소개하는 책자, 그리고 이제 몇몇 실무자들의 어떤 의사소통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비대면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이 비대면이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컨택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온택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그다음에 2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사례 관리를 논의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그 어떤 코로나19의 전염 지속 상황 안에서는 사례 관리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사업들이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는 한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방향은 여기 지금 표준화라고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 선생님들 그 기관의 사업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신 분들은 기관에서 다양한 그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해서 기관의 대상자들이 그 온라인상으로 그 컨텐츠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온라인상의 컨텐츠 제공이 개별 기관들 중심으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의 방향성이 이제 어떤 이 대규모의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그 서비스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것들을 예를 들면 뭐 지역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뭐 아니면은 뭐 복지 TV 이런 형태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대규모의 대상 체계를 위해서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들을 고안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한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대상의 표준화라고 하는 방향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비대면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대면 상황일수록 관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마지막 키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그 역량 도출의 근거들에서 이제 어떤 역량들이 도출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문직의 본질적 목표와 초점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 및 그 역량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역량을 정리해 보았고요. 사회복지 전문직 요소에서는 이제 이론과 윤리 강령 중요하게 제가 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 사회에 대한 이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윤리적인 역량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요소에서는 역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운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요소들 말씀드리고 여기서의 관계 형성은 마이크로 레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역량들에서 도출된 그 기존에 그 정리하고 있는 역량들에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각각 뽑아봤는데요.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역량 9가지 중에서는 가치윤리 파트, 그리고 이제 조사 연구 능력, 정책 실천 능력, 그다음에 이제 실천 과정 운영 능력을 도출했습니다. 원영이 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치 및 윤리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이제 인간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정책적인 이해와 실천, 행정 이해 및 실천적 적용, 이 안에는 프로그램 개발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형성, 조사 연구 능력을 도출하였습니다. K대학 사례에서는 가치윤리, 그다음에 정책 파트, 행정 파트, 그다음에 실천 과정 운영, 조사 연구 능력을 정리했고 여기까지 이제 대체로 유사한 내용들이 뽑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추가적으로 이제 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역량으로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그 고려 사항들 에서 이제 정보기술 이해와 운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직이 가지는 가치 윤리 플러스 다양성, 공평, 포용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들을 같이 포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 전염의 지속 상황 내에서 역시 정보기술 이해 및 운영 역량을 도출했고, 그리고 이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화하는 어떤 실천 맥락에서 그 우리가 여태까지 전형적으로 해왔던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개발에서 넘어서서 이제 이 비대면 상황, 그다음에 이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창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까지 이제 각 도출 근거들에서 도출된 역량들을 조금 유사한 것끼리는 조금 묶어서 조금 설명을 정리를 나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서 조금 이제 유목화해서 유사한 것들을 합치고 정리하면서 그 6가지 역량을 오른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정책 파트에 대한 역량과 이제 행정 파트에 대한 역량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해와 실천적 적용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정책으로 따로 우측의 역량으로 도출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역량을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는 첫 번째 역량력 안에 그 클라이언트 체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사회 체계와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적인 적용 이 부분의 역량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어넣고요. 앞에서 보시는 사회복지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와 초점에서도 이제 인디비주얼 웰빙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웰빙, 소사이어티 웰빙을 언급할 때 이 정책이라는 어떤 것을 정책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그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치들을 구현해가는 방식으로서 가치와 윤리 파트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이것 역시 그 행정은 뭐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 안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역시 이것도 이제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구현해내는 방식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치와 윤리 파트로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천 과정 운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변화에 대처하는 어떤 방식에도 같이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정보기술 이해 및 운영 역량이 사실 지금까지 사회복지에서는 크게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역량인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그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습 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대략적으로 아웃라인만 제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실습 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기관의 주요 대상자와 대상자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사회나 뭐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관련 정책들을 이해하고 이제 그것들을 실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실습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 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 정의, 다양성, 포용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실제 실천 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기관의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데에도 이러한 가치의 구현을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사 역량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관계의 중요성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한 레벨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다라는 거, 사회적인 네트워킹이 여기 이제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대면 상황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서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제 실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실천 과정 운영 관련된 것도 이제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화에 대한 대처 파트를 보시면 결국에는 그 변화하는 실천 맥락에서 이제 어떤 식의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 사업 개발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결국에는 정보기술 활용 역량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부분에 조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로는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로는 이제 표준화된 어떤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관리 뭐 아니면은 건강 체조 뭐 이런 것들의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개별 기관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이제 표준화시켜서 프로그램화하고 이제 온라인 상의 어떤 그 제공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교과목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뒤에는 그 참고 문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라 이제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어떤 제안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희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저희가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도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정보기술까지 그 환경 변화까지 최소한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뭐 고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역량을 고민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 토론에 대해서는 우리 배은경 교수님 호남대학교에 계십니다. 배은경 교수님께서 실습 역량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은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배은경입니다. 먼저 오늘 고등교육에 있어서 지식 중심 교육이 역량 기반 교육으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의 이제 역량 도출에 대해서 단계별로 상세히 발표해 주신 김희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개정사회복지 사업법이 시행되는 첫 해로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 시행 첫 해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저희가 많은 변수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어떤 뭐 법적인 변화를 제도로 반영하기에도 원래 이제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의 발표 주제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지향해야 되는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역량을 갖춰갈 수 있을지 출발은 도출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예비 사회복지사 함량을 위해서 저희가 향후 과제를 좀 준비해야 되나 이런 재원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확장된 논의를 좀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다룬 이 역량 도출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역량에 나아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표준실습 매뉴얼이 개발된 바 있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 지침서를 제시하고 또 현장 실습 표준 운영안 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연구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나름대로 크지만 근본적으로 실습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연구를 실행한 바는 없기 때문에 오늘 발표해 주신 도출 역량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슈 발전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발표해 주신 내용 측면에서도요. 이제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역량을 도출해 주셨고 그 이제 단계별로 교과 특수 역량이라는 부분들 또 사회복지 실천 전문성 3가지 요소들을 포함하셨고 또 실천 정책 행정적인 요소들까지 함께 이제 아울러서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행 연구나 사례들을 충분히 접목하고자 하셨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할 수 있는 미래 사회 및 현재 저희의 어려움 코로나19까지도 고려하셨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문헌 연구가 실행된 어떤 사회복지 역량 도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서도 OECD부터 미국 CSWE에서 역량 기반 교육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또 사실은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고등교육에 있어서 역량 기반 교육이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후속으로 이어진다면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실습 역량 아니면 뭐 사회복지 역량 측정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지표 개발 연구가 후속 연구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측정 가능한 역량,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걸 전공 능력으로 보통 평가에서는 부르고 있던데, 이 전공 능력 지표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역량 기반 사회복지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실행 연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근거 자료로 아주 활용 가능한 이제 출발의 연구이다, 의의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실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이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님이시라면 비슷한 경험을 현재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교육부가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하게 되고, 그 내용 안에서 전공과 관련해서는 전공 능력, 역량에 초점화된 교육이 실행되고 평가되고 있는가, 어떻게 환류 반영되고 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거나 또는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받은 내용 중에 이제 각 학과의 전공 능력 설정, 그리고 그 정의, 또 측정,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근거 기반의 내용들을 도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인재상이나 교육 비전 실행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으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서 세 가지 조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직접 실습 외에 간접 실습 운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사회복지 교육계뿐 아니라 간호 실습이나 교생 실습에서도 이제 예외적인 한시적 인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워낙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과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이제 간접 실습이 결정이 되었고, 또 이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보건복지 인력 개발원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사이버 교육을 간접 실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일부 이제 선정을 하여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선정을 하였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안내를 드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과 같이 어떤 저희가 도출된 역량을 고려해서 구성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간접 실습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역량이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도출은 되었지만 이제 균형적으로 어떠한 비율로 이거를 이제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이제 내년 내지는 또 코로나 외에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면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사협, 복지부가 공동으로 간접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것들, 당장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비대면 뭐 녹화 강의 같은 형식도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쌍방향으로 가능한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시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교육기관이 아무래도 간접 실습의 주체로서 이제 이끌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기관의 어떤 이용자나 또 저희 실습생들을 보호하는 것들도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에서는 왜 간접 실습이 실습은 현장을 기반이니 간접 실습이 교육기관에 몫이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공식적으로 내지는 뭐 지역의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바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해서는 이제 서로의 안전이라는 측면부터 출발했을 때 이제 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변수 대응에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발표자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생소한 좀 내용들, 상대적으로 덜 교수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내용들이 있지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정보기술 이해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나 교수자들이 개개인으로 노력하는 것들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역량에서 또 미래 사회 변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만큼 이제 중장기 과제로 저희 사회복지 교육계가 꼭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비대면 학습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것들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사교협에서 6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외 현장 실습 교육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이제 마련해서 공개한 바 있지요. 그때 이제 저희 그 한사교협 임원진이신 김혜미 교수님, 최건호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 주셨는데요. 거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면 현재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의 사회복지 대학원에서는 10가지 교육 역량이 있을 때 그 교육 역량을 실제로 어떤 과제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실전 현장에서의 다양성이나 다름을 이제 다룬다고 한다면 그런 교육 역량 이슈가 있다면은 이제 코로나랑 연결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문화적 구조와 가치가 차별, 고립, 소외, 주변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생성하고 유지하는지 뭐 분석하고 작성하도록 하는 것들. 물론 제가 지금 골라서 말씀드린 예시는 다소 좀 약간 어려운 내용처럼 전달이 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훨씬 더 좀 더 편안한 내용들로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 역량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장기적으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장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역량과 관련된 과제들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필수 교과목의 이제 위치로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운영하는 형식이 그러니까 뭐 형식을 떠나가지고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냐가 대학마다 워낙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2019년 이제 실습 표준 운영한 개발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교수님들의 FGI 내용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현장에 나가면은 이제 뭐 사례 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포절 대개는 많이들 이제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대학들 중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든가 사례 관리 과목이 필수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개설이 되지 않는 학교들도 또 의외로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내보내기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강의하거나 실행하는 워크숍으로도 좀 보완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는데 현재 각 대학들이 특성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고 실제로도 사회복지학과 중에도 융복합 학과 형태로 지금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학과 자체는 사회복지학과라 하더라도 융복합 교과목의 운영 또는 융복합 학위 과정 운영을 또 이제 대학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사회복지 교육 인증 아니면 최소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 인증과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처럼 이제 각 대학의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려 하는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간호교육 인증이 그러한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포괄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거나 논의를 한다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이 역량 기반으로 더욱 내실화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은경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량을 고려해서 실습 제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그다음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제 발표로 넘어가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안에 발표문을 들으실 때 또는 토론문을 들으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를 나중에 다 종합 토론할 때 또 발표자나 또는 토론자들에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한국사회복지학에서 나타나는 지식생산 협업과 연구 주제 변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범래 세명대학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세명대학교 노범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소 제목이 좀 깁니다. 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에서 나타난 지식생산 협업과 연구 주제 변천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진화적 과정은 본 발표에서 그렇게 명징하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가 좀 다소 초기 버전의 그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탐색적 성격이 강하다. 중요한 지점은 이 협업이라고 하는 측면과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가. 일단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좀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방법론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첫 번째는 공저자 네트워크, 이게 이제 협업 구조를 드러낸다 생각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 초록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성을 띠고 있는가, 이 두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이 진화적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방법들, 그다음에 연구 결과들, 소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그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그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그림을 좀 감상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함의를 이렇게 좀 끌어내는 그런 동시적인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런 변천 과정을 좀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연구 협력이라는 측면과요. 그다음에 주제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이 왜 진화적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저희 생각은 이 연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라고 하는 어떤 그 유기적 체계 내에 어떤 협력과 그리고 서브 커뮤니티라고 하죠. 내부적인 어떤 조직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주제의 변화는 사회복지학은 어쨌든 새로운 사회 문제의 발현, 사회 구조의 변동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에서 그런 측면의 민감한 어떤 반응들, 그 다음에 요즘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융합이라든지 어떤 주제가 결합되는 그런 구조가 좀 보이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예컨대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본다면 내부적 협업,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 커뮤니티는 각각의 고유성을 살리는 가운데서 그 내부적으로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제에 있어서는 어떤 이 학계를 둘러싸고 있는 변화에 조응하는 그런 다양성이 포착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진화적 과정과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연구는 그 앞에서 발표하신 연구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사회복지 교육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교육의 중요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지식 생산이라는 측면과요.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에서 우리 연구자들을 이제 양성할 때 일정한 함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변명을 드리면 이런 연구가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런 그 추후에는요 어떤 사회복지학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그 다음에 방법론적 실험이 상당히 많이 전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드문 상황 속에서 이 개인 연구자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아이디어를 내고 이 도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좀 품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이 방법론적으로 시도한 그런 내용들을 좀 서설적으로 정리하고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석 자료는 이 논문의 발간 시기와요. 그다음에 논문의 어떤 수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분야별로 12개의 논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별로 논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가장 이제 오래된 논문이 1979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20년 9월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분석에 포함된 학술지는 한국사회복지학, 사회복지연구, 보건사회연구와 같이 좀 종합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널과 더불어서요. 사회복지정책, 행정학, 노인복지학,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장애인 복지학 등등 이제 분야별로 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저널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학술지별로 이제 이게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년부터 2020년까지 분포하고 있고요. 분석 대상 논문은 14,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자 수는 대략 한 5,4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자별로 논문 생산 수준 혹은 실적이라는 이것들을 좀 계측을 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조금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투고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저자 수의 제곱근을 100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계측을 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고요. 첫 번째는 논문 생산의 어떤 양적인 추이를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래프 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서 공저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중심, 얼마나 이제 중앙이 밀집되어 있는가, 혹은 분산되어 있는가, 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제의 변천과 관련되어서요, 이 초록에 대한 형태소 분해와 키워드 추출, 그리고 의미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구조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논문 생산의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분석에 포함된 79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논문 수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논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요. 이제 2000년을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정점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2009년 이 넘어감에 따라서 차츰 감소하면서요. 2015년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관찰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2020년 상반기를 포함을 안 했는데 2020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논문의 생산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추세는 이제 정확하게는 계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측되기로 2004년, 5년 정도의 생산량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양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글자가 좀 작은데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꺾은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상단은 그 논문에 참여했던 고유한 연구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연구자의 수를 의미하고요. 아래 그 그래프는 이 참여한 연구자가 조사 기간 내에 기여했던 전체 총 기여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탐색적인 레벨에서 세대 교체 혹은 이제 논문 생산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두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요. 4개의 시기가 대략적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각각의 시기의 성격을 이 그래프를 놓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년부터 1996년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성장에 앞서서 준비하는 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참여 연구자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논문의 생산 수준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추후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실적이 누적되는 그런 양상이 포착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부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생산력의 정점 시기에 앞서서 어떤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는 참여 연구자의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 더욱 빠르게 급증을 하면서요. 기업 평균은 정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유지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후에 정점기를 형성했던 연구자들이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참여들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점이 사회복지학 논문에서 국내 논문에서의 이 논문 생산의 양적인 역량이 축적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과 더불어서 약간 이제 그 성장이 주춤해지는 시기라 볼 수 있을 텐데요. 2005년과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력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꺾은선 그래프의 그 세 번째
그 시점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여 연구자들은 증가하는데요. 반면에 참여 연구자들의 평균적인 총 기여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신규 연구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시기 즈음부터 사회복지학 논문에서 일정한 세대 교체, 신진 연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2015년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부터 이제 보시면 참여 연구자 수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총실적인 평균 또한 감소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게 지속적인 성장으로 안 이어지고 감소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시기까지 관찰되었던 이런 수준이 다소 감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통계가 없는데요. 2020년의 어떤 상반기를 봤을 때 그와 같은 감퇴는 더욱더 명징하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 논문의 투고가 좀 늘어났다든지 혹은 사회복지학 이외의 다른 여타의 분야에 학술적인 어떤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감퇴 수준이 너무 빠르다는 측면이 일단 관찰이 되고요. 이건 아마 인근 학문에서도 좀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있고, 이거는 어쨌든 국내의 어떤 그 연구 생산의 생산, 양적인 생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정점기에 이르러서 또 쇠퇴하게 되는 양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이런 현상과 좀 전반적으로 다 관련성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상단과 하단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상단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전체 조사 기간 내의 총 생산, 총 기여죠. 총 기여의 이제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를 X축으로 쭉 나열한 것이고요. 각 그 연구자들의 기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랭킹 270이라 끊어놨는데 이 270이 대략적으로 좀 변곡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달라지죠. 이 지점까지가 되어 있고요. 요 270이 전체 총 그 생산의 5%, 죄송합니다. 이 272는 전체 분석 대상 연구자의 5%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이 5% 연구자가 총 생산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100%에 대한 게 그 아래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누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적 양상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0에 해당되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75 정도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상위 100위에 속하는 연구자가 사실상 그 전체 논문 실적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대단히 고도화된 집중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이것의 함의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공저자 구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앞에 그 집중된 부분과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40년 동안에 모든 공저 구조를 그냥 그래프 구조를 한번 쭉 펼쳐봤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을 좀 펼쳐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방형으로 좀 구성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그 각각 노드 하나하나가 연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이제 공저자, 함께 논문을 쓴 저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굉장히 그 기여도가 높은 생산성이 높은 6명의 연구자들을 별도의 색깔로 표시를 하였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실적이 전체 평균의 3표준 편차 이상 되는 대충 이게 한 100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8등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을 지금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 이제 그 로컬 레벨로 흩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3D로 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집중화 양상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3D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문의 생산이 굉장히 한정된 연구자에게 집중된 결과와도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3D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은 점들, 노드는 표현이 되게 안 되었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굉장히
그 중심도가 높은 집적도가 높은 네트워크가 존재하고요. 그 외에 이제 상계해에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5년간의 구조를 지금 추려서 본 거고요. 이게 뭐 전체 시기를 늘려도 뭐 비슷합니다. 대략적으로 양상은.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거대한 네트워크와 이 주변부가 관찰이 된다는 측면이고요. 이 제시된 그래프 구조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이 공저자 구조가 이 최상위 노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집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집중과 분절이라고 하는 양상이 일정하게 관찰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중심성하고 실제 이제 연구 실적과의 관련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왼쪽은 중심성이 X축에 표현되어 있고요. Y축에 표현되어 있는 건 포인트라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중심성이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 로그, 상용 로그를 씌웠습니다. 상용 로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그리게 되면 노드와 노드 간의 모든 그 연결선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중심성이 이제 높다는 의미는 그 연구자를 이제 거쳐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네트워크 구조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면 그 동심원의 중앙에 있는 노드가 이제 중심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중심성이 대단히 소수의 연구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비선형의 그 중심성과 연구 생산 간에 굉장히 높은 관련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약간 U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심성이 0인데 일정하게 이제 생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과 양적 생산성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본 그 논문의 발표 내용은 다 양적인 측면에서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논문이 지니고 있는 질적 속성이라든지 혹은 뭐 학계에 줄 수 있는 그런 혹은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혹은 뭐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그 메시지의 강도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분히 양적으로 측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양적으로 보았을 때 이 중심성과 그다음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도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연구의 어떤 키워드에 대한 측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키워드를 공기 구조를 봤습니다. 하나의 초록에 동시에 올라오는 단어들, 그 빈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 구조 특성상 이 그 관련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는 요 그 코렐레이션 값을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0.2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0.2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연구, 분석, 결과 같이 지금 본 연구 분석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단어들이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그래프 구조를 좀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뺐습니다. 빼고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상에서 특별한 이런 융합은 별로 관찰되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결론이고요. 물론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코렐레이션의 컷오프 지점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하는 지점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연관 구조는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탐색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그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중심성이 높은 연구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자들의 1등부터 이제 등수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1위부터 어쨌든 중심성 레벨 1부터 15까지의 연구자들 중심으로요. 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키워드가 뭐냐, 핵심어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텍스트 마이닝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키워드 익스트랙션을 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법은 다양해지긴 합니다만은 논리는 유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저자의 글의 빈도수가 높게 나와야겠죠. 단어 자체가. 근데 단어 수가 무조건 높게 나온다고 해서 키워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분석이니 결과니 이런 것들은 따라서 여기에다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다른 연구자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은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결합을 해서 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 전자의 그 텀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 초록에 나와 있는 그 빈도는 계산이 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그 IDF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해가지고 여타의 단어에서 여타의 저자에서 잘 안 드러나는 고유성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다 0값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특별한 고유한 단어가 없다는 걸로 우리 탐색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 결과는 통상적인 그 텍스트 마이닝 결과로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값을 섞어야 되는데 두 값을 섞으면 다 단어가 0이 돼가지고 값 자체가 그래서 TF 값으로 요 하나만 가지고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컨대 어떤 공통적인 터미놀로지를 추구하는 어떤 학술 논문에서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고유한 어떤 연구 개념 이런 것들이 적은 양상과도 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TF 값을 중심으로 한번 좀 보시면요. 그 아까 연구 생산 그 수준 상위 5% 270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키워드를 구하고요. 각 키워드에서 가장 이제 많이 빈번하게 노출되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 장애인, 아동이 이제 거의 압도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학술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야기하면 뭐 정책 분야와 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뭐 빈곤 뭐 이런 것들이 그 뒤로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주제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저자 구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에서의 어떤 그런 집중성 그 다음에 주제 이 모든 측면에서 집중화된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40년간의 사회복지학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좀 살펴보고자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였고요. 그래서 분석은 크게 논문 생산, 양적인 변화, 협업 구조,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주제 분석을 갖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하고 그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발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학 이 생산, 논문 생산의 양적 추세는 몇 단계의 시기적인 추세로 대별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사회복지학 연구는 빠른 속도로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이 연구의 양적 수준에서 최근 감소되는 그런 좀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 연구자의 세대 교체 상황에서 그 연구 환경의 악화 그리고 뭐 해외전을 투고 뭐 등의 다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아마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떠한 원인이든 이와 같은 세태의 조짐은 이 사회복지학 연구 결과의 국내 확산과 국내 연구 생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학술 논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여점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접근도가 높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학술에서의 이런 생산성의 감퇴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주요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학 연구 생산은 굉장히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5% 연구자가 7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상위 100에 속하는 연구자가 전체의 실적의 생산 수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세 번째 주요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협업 구조가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집중화된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구 생산에 있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발견은요. 비록 탐색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이 다수의 사회복지학 연구들은 주제별로 이 분절된 구조를 좀 보이고 있고 소수의 주제에 집중되면서 다소 반복적으로 그 주제들이 생산되는 구조가 있지 아니한가라는 측면에서 탐색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익스트랙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냈던 발견되었던 이런 그 다른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고유한 언어를 얼마나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게 거의 좀 관찰되지 않는 지점들은 다소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함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학은 이 연구 생산이 빠른 시기에 양적 팽창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어떤 학계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연구 주제가 한정된다는 측면, 생산이 있어 집중화된다는 측면, 그리고 연구 주제의 이 어떤 영역별 분절 구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 협업에서의 이 분절된 집중화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분절된 집중화와 연구 주제에서의 다소 비판적인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유사제 생산의 어떤 측면들은 이런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진화적 과정에 걸림돌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연구는 초기 연구기 때문에 혹시 저도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연구에 관심이 있는 또 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측면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연구들 좀 더 후속 연구로서 발전시킬 것이냐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하나의 어떤 그 독립된 완결된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그간의 분석 과정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 연구 분야, 학술지별 이 체계적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선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기나 분야 그리고 학술지마다 조금씩 양상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저자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공저자 구조에 대해서 그래프 마이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프 마이닝은 아니고 네트워크로 이제 시각화한 결과들 그리고 중심성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래프 마이닝을 하게 되면 이 서브 커뮤니티, 하위 커뮤니티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학 내에서의 어떤 학맥들이 되겠죠. 중요한 그런 연구 집단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브 커뮤니티를 도출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각각의 서브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마찬가지로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 연구자별로 연구 이력을 시퀀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내의 연구자가 어떻게 데뷔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연구를 축적해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시퀀싱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은 다소 질적인 형태의 해석과 더불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 내에서만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인근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전반적 변동과 견주어서 지금의 양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연구 생산에 있어서 특정 연구자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관찰이 되는 거의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정도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제 인상은 이 사회복지학 내에서는 다소 그 집중도가 좀 높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근 사회과학 영역과 좀 견주어서 좀 비교해보는 것도 사회복지학의 그간 40년간의 과정들을 양적으로 고찰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회복지 학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소수의 연구자에게 소수의 주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좀 더 다변화한 발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주신 우리 노범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이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 김미옥 교수님, 전북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김미옥 교수님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김미옥입니다. 우선 이렇게 흥미롭고 어려운 주제를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신선하게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토론을 망설이다가 너무 연구 주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근데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고 또 의미 있는 연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도 연구가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를 읽으면서 좀 저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나는 어느 그 노드 하나쯤으로 점이라도 찍힌 것일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그 40년의 그런 긴 사회복지학 연구의 그런 역사적 변화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그런 학자들에게 공유되고 고민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그 과거에 여러 학회지들의 논문을 분석하는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아마도 투여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그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논문을 받고 나는 너무 이 논문이 좋아서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적 토론을 하기보다는 이 논문을 제가 공감하고 이 논문이 앞으로 더 확대 생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약간 아이디어를 좀 보태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토론에 저는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지하고 공감을 보내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왜 그 한국의 사회복지학 진화적 과정을 탐색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협업과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 왜 협업일까? 왜 키워드일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협업이라는 그런 정의, 이 연구에서 협업의 정의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연구에서는 협업의 정의를 이제 공저자 구조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전에 학회지를 분석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협업, 그러니까 다학제 간 그런 협업도 굉장히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 당시 제 연구에서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협업의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건 좀 거꾸로 좀 약간 뒤집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사회복지학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성 요소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되면 지금 협업이나 연구 주제나 이 외에도 많은 다른 그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한국 사회복지학의 그런 발전과 변화에 대한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어떤 걸 구성 요소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조금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목에서 한참 나가질 못했는데 진화일까? 진화라는 거 규정하는 게 맞을까? 이런 좀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어요. 알고는 있지만 혹시 제가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사전적 정의를 봤더니 일이나 사물 따위가 점점 발달되어 감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에서 하나의 연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연구들이 그 주제나 혹은 내용이 변화되는 게 진화일까 발달일까 변화일까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화보다는 어떤 변화 추이라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화라는 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 점성을 가지고 발달되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사회복지학은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 당시의 사회성, 그 당시의 문화성, 그 당시의 구조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이고 그렇다면 그게 그 질을 그 당시의 사회성과 연구의 정합성이 질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정합성을 살펴보는 것이 진화이지 정합성의 정도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합성의 정도가 50이었는데 현재는 정합성의 정도가 70, 80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그런 형태의 분석이 됐을 때 진화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거 지금 형태의 그런 양적 수치의 변화 등은 진화보다는 다소 변화 추이나 시간적 추이나 이런 조금 그런 기술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논문 생산 추세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유익했고요. 근데 이제 해석에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양적 이러한 형태의 분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점은 이렇게 새로운 저한테는 굉장히 발견이 되었어요. 이런 양적 추이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뚜렷하게 그래프상으로 4단계로 지금 연구자가 제시하는 것처럼 구분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갖는 우리 한국 사회복지학에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거는 앞으로도 장시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약간 고민이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양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이제 아까 연구자가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질적 변화의 구조랄지 논문의 질이랄지 이런 것들의 평가 없이 어떤 양적인 숫자로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는 게 다소 좀 해석에 주의가 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뭐 세대 교책 이런 거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또 머리가 끄덕끄덕 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2015년부터 현재까지를 감태기로 명명한 거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약간 질적 방법을 통해서 초점 집단 인터뷰 같은 걸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2015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자가 말씀하신 세 번째 세대에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연령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제 주변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지금 발표자가 제시한 뭐 여러 가지 그 학회지의 다양성, 외국 논문의 투고, 뭐라 그럴까요? 연구 환경이 변했죠. 학교에서 외국 학회지와 한국 학회지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도 외국에 이제 내려는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해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택이라는 표현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최근 그 2010년 이후로 오면서 논문들의 연구 방법에 대한 고급 통계 지향성 혹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도 연구 전통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고급 통계 방법의 지향성이 과거의 고급 통계를 배우지 않은 어떤 중견 혹은 더 연령이 많으신 세대에는 논문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사실 고급 통계나 뭐 질적 연구의 전통을 사용한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 아니고 이 내용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견 연구자들 중에는 이제는 학술 논문보다는
저서나 다른 것들로 본인의 그런 생각의 확산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감태기로보다는 오히려 이동을 한다거나 뭔가 이런 형태로 해석될 수 있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도 또 살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화나 확장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번째는 연구자의 협업 구조 분석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생산성이 높은 6명의 연구자는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그 1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굴까 대단히 궁금했고 108명의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누굴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근데 저로서는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상위 5%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수치적 경향성에 대해서 학문 분야, 그다음에 주제의 편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에 전적으로 그 집중과 분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학회 전체가 이런 것들을 특히 이 교육 이 학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 연구들을 허용하는 풍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풍토가 만들어져야 보다 연구 주제도 다양해지고 보다 도전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슈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연구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지지하고 앞으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복지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다 토론해 주신 분들이 발제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상당히 많이 보내주신 토론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노범래 교수님께는 그 양적인 탐색 연구를 많이 해주신 것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신 반면에 이제 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탐색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다는 또 여러 가지 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이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좀 얘기 듣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희수 교수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민소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역량 노출 과정에 대해서 토론자께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확장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책임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후속 작업에 대한 제안들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그 향후에 이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그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역량과의 접목,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성과, 교육 성과를 확인하는 것 이런 작업까지 나아가는 길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힘을 많이 받고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구를 할 때는 힘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규모 데이터 분석 자체가 단계가 보면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하나하나 굉장히 무겁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야 이거 누군가와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 물론 제가 그런 함께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혼자 이제 이걸 골방에서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스스로 야 그 협업이 안 되고 있어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반성을 하면서 주신 내용들 아마 해석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냐 변화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시대적 변화와 맞추어서 타당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건 지금 본 논문 그 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얼마나 시대의 변화와 잘 조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저도 이제 포커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진화라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인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지금 어떤 시기적 변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 좀 진화라는 측면이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어떤 그 사회복지학을 둘러싸고 있는 시기적 변동에 대한 좀 깊은 고찰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쇠퇴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내의 그런 연구 생산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또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 변화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짚어가면서 이 진단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단순한 어떤 그런 양적인 어떤 세태가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전이된 형태의 발전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포커스해서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힘을 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연구를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산문 연구 결과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저희가 댓글을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론이나 발제분들이 많은 것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댓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2020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추계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